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인프라스트럭처 쪽 개념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 개발과 전략 전개, 특히 이제 품질 경영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말하고 있는데 방침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략 개발의 중요한 방법론이 이제 벤치마킹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략 개발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그 경영학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침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MBO,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좀 포커스 좀 더 두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에서의 전략 기획,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단기 이제 경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설명하십시오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험 계획을 만들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BSS 대기할 때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옛날에는 개발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전략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내부나 또 개인 레벨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디플로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개를 해서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지금도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기획부서가 주로 그걸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략 개발뿐만 아니라 이 전략의 전제인 이 디플로이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디플로이먼트는 사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들이 좀 우리가 효신관이라든지 뭐 토탈 프로덕티비 뭐 이노베이션 TPI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전략을 전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기획은 개발과 전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전략을 시험할 때는 사실은 조직 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하는 규모의 어떤 조직에서 하는 거하고 또 뭐 공대 레벨에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하고 또 이제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에서 내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사업 전략이에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업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안에 몇 개 사업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관계된 사업 본부가 있고요, 가전이나 생활에 관계된 사업 본부가 있고요, 뭐 통신에 관계된 사업 본부가 있고요, 그런 본부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본부가 뭐죠? 뭐 100조씩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전체를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의 비즈니스 유닛 위에 뭐죠? 일반적으로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기업 전체적인 전사적 수준의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은 또 그룹 레벨에서의 전략도 있죠. 그 한화, 그러면 한화 내에 여러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회사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뭐죠? 한화라는 그룹의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주 제일 상단 레벨에서의 어떤 기업 전략이 있어요. 기업 전체가 직면하는 것을 파악하고 전체의 목표를 정하고 또 스트레이트 비즈니스 유닛 자체에게 어떻게 일을 할당할 것이고 어느 업은 어디다 줄 거고 이런 걸 전략해주는 어떤 전선적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갖고 또 많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뭐 뭐죠? 삼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비서실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구조본이라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변화되고 있죠. 그런 아주 상위 레벨에서의 전략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레벨을 우리가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전략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업
부서만의 사업 비즈니스 유닛만의 전략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부서 내에 연구개발 부서가 있고 생산 부서가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고 또 관리 부서가 있고 이런 하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사적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비즈니스 유닛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일을 해야지만이 전사가 좋을 것이냐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적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또 이게 여기까지가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부서별, 팀별로 날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전개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여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 개발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어보죠. 전략 개발 프로세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한국외고대의 전략 개발 프로세스가 뭡니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짭니다. 연도별로 전략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을 짜고 왜 이걸 짜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또 나눠줘야 되고 인력 계획을 다 짜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서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이런 전략 개발 프로세스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전략이 수립되고 그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describe, 그러니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전략 수립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부 사람들만 여기 참여하게 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를 얻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일반적으로 그래프나 흐름들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업무 계열 풀업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뭐죠? 환경 분석을 먼저 해요. 환경 분석을 하고 그 환경 분석이 있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이 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값이 뭐죠? 성과 지표를 만들죠. 물론 이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지난번에 말했던 BSC 같은 개념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성과 지표를 만들고 그런 성과 지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 여러 가지 환경 분석에서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합 분석이죠. 수합 분석의 S는 내부적 요인을 의미하고요. strength와 weakness를 설명하는 거고요. 또 opportunity와 threat라고 하는 것은 외부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부와 외부 요인을 섞어서 내가 전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요인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부 요인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외부 요인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외부 요인의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회가 외부에서 서유럽이 통일됐다는 것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유럽의 식품 회사를 인수해야겠다는 SO 전략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해야 될 전략이 뭔가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수합 분석들을 많이 이용하죠. 또 이거 외에도 포토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은 어떤 산업이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으면 무슨 말이죠? 커피숍이 무지하게 많으면 뭐죠? 커피숍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회사의 이익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어떤 물건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공급자가 뭐가 되죠? 커피숍의 공급자는 누구죠? 예, 가맹점이죠. 가맹점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막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되게 이익이 적게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구매자가 힘이 세면 이익을 많이 못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자가 누구죠? 예를 들어서 이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죠? 얘가 힘이 세니까 이익을 많이 못 남겨요. 거꾸로 뭐죠? 공급자가 힘이 센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포스코가 공급자다. 그럼 코스코가 뭐죠? 철강을 주는 데잖아요. 얘가 더 힘이 세요. 힘이 세다 보니까 뭐죠? 공급자가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얘는 돈을 벌기가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또 우리 회사 내의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구매자의 어떤 형태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들어올 어떤 기업이 있느냐.
추후의 경쟁자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기존의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니까 옛날에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가게였어요. 그 비디오 가게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면서 비디오 가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제가 나오는 거죠. 전기차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뭐죠? 화석연료 자동차들이 물러나는 것처럼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이런 대체제의 위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는 안 발생하는데 10년이나 20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죠? 대형 유통업체가 어떤 것들이냐면 Sears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들이 큰 역할을 갖고 있다가 월마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가 요새 누가 들어왔지? 아마존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모든 판도를 바꿔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변경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전략 수집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전략기획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얘기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가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가치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내부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부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밸류 체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거라고 해요. 내부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핵심 역량이라는 밸류 체인은 프로세스 쪽에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그 목표를 전략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전략 목표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KP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요. Key Performance Index라는 걸 이용하고 당연히 여기는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해주다 BSC 관점을 이용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전략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IBM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였어요. 근데 그걸 낮추고 뭐죠? 서비스 온 디맨드로 바뀌었죠. 서비스 회사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전략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작성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한 조직들은 전략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세부 일정 계획들도 잘 확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 당연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뭐죠? 예산과 지원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같이 멸집될 수 있어야 된다. 즉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걸 실행 계획 쪽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나 장단기 이익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전략 목표의 수립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BSC라고 하는 거나 KPI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주주만의 목표를 갖지 않고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공급사, 파트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계획 쪽은 옛날부터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해 왔는데 품질 중에서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은 오히려 이 디플로이먼트 쪽에 더 큰 도움을 줬습니다. 즉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그걸 연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목표는 실제 구현되는 것은 하부 밑에 있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 뭐죠? 하부층의 목표로 반겨야 되는 것이 즉 궁극적인 목표는 엔드는 이제 기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하부층의 그 목표가 뭐죠? 이 기업의 목표의 방법론이 되는 거죠. 연계돼서 넘어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QFD라는 거 기억나세요? QFD에서는 고객 요구사항이 뭐로 바뀌었죠?
스펙으로 바뀌었고, 스펙이 부품으로 바뀌었고, 부품이 또 프로세스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좀 구체적인 것으로 매트릭스로 넘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상위 레벨의 목표가 하위 레벨의 목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여기 달성될 수 있는 것인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방침. 여기서 이제 가끔 방침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품질에서는 이걸 방침 관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방침이 사장의 방침으로, 사장의 방침이 사업 부서의 방침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밑에 있는 방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부서별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그것들을 부서에서 그걸 달성해서 우리는 뭘 달성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리소스가 필요합니다는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되게 되고, 또 상하계층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전략 전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전략 개발 쪽에 되게 포커스를 둬왔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 전략이 나오면 그 전략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 전략이 하층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디플로이먼트에는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와 계속해서 오고 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구할 때 볼을 던져서 받고 받은 다음에 다시 던지고 캐치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실행 계획을 개발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하위 부서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그 요구가 들어올 테고, 이 자원에 대한 배분에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목표는 많이 주려고 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계획은 먼저 실행계획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어도 이제 실행계획은 먼저 실제적으로 그 진행 과정이 주기적으로 택기되지 않으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이렇게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나, 그러니까 달성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지표들은 지나치게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또 관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품질 방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폴리시 디플로이먼트를 우리가 방침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품질에 대해서 퀄리티 폴리시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퀄리티 폴리시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폴리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폴리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했었습니다. 품질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조직에서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일관성을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폴리시, 그러니까 퀄리티 폴리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공유를 하게끔 하고, 이런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퀄리티 폴리시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폴리시 디플로이먼트 혹은 폴리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로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침관리라는 말을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침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 경영이념, 경영정책, 중장기 경영대을 토대로 해서 수립된 연도 회사의 폴리시를 계층별로 계층별 방침으로 전개하고, 거기에 따라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조치하는 어떤 관리적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이 좀 기네요. 아까 우리가 이따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뭐죠? 회사의 목표를, 여기는 회사의 목표를 방침이라고 표현했죠. 그걸 계층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목표를 부서별 목표로 바꾸는 거죠. 바뀌는 걸 봐서 우리가 전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전개를 할 때는 우리가 뭘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다는 거예요. 매일 만드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랜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시한 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떤 조처를 취하는 이런 활동들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몽땅 다 하는 작업 자체를 우리가 폴리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TQM 용어집에서는 방침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 방침을 토대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고 단기 경영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가 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죠. 계층적으로 전제하고 그다음에 실시하고 검토하고 조처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예, 폴리시 디플로이먼트와 전략 개발, 전략 전개를 좀 구분하지 않고 막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질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놈을 이제 단기 방침으로, 장기 방침 보통 1년 계획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1년병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런 목표들을 구체적인 시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책이라는 게 바로 실행 계획이죠. 그런 거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means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중간 관리층이나 그 밑에 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전개적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그 목표의 세분뿐만 아니라 중점 시책 등 이런 것들도 다 뭐죠? 구체적으로 아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영 방침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폴리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방침 관리라고 하는 것과 목표 관리라고 하는 MBO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O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1930년대부터 시작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침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개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방침 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방침 관리는 미국의 MBO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일본의 방침 관리를 누구죠? 지금 미국에 뭐가 가지고 있죠? 전략적 전개가 다시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은 다르고 어떤 것은 다른 거냐 같은 것이냐는 것들을 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걸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침 관리는 결과보다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라고 하는 것을 MBO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로 전개한다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목표 관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목표는 누가 달성하는 거죠? 개인이 달성하는 겁니다. 개인이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성한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목표는 부서장한테 그냥 줘요. 그래서 부서장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독려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부서장이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 관리라고 하는 MBO라고 하는 것은 부분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행동과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한테 뭘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구단주예요. 구단주면 코치한테, 감독한테 너 올해 몇 승 할 거야? 딱 목표를 줍니다. 난 몇 승 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감독한테 목표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럼 감독은 또 뭐 합니까? 각각 밑에 사람들한테 목표를 주는 거죠. 목표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달성하면서 타자 같은 건 나는 4할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4할을 때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중심의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더 관점을 줘? 결과에 더 관점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방침관리는 정책이 최고 결정물의 고용자의 전유미라는 관점을 깨고 방침 전개를 통해서 관리 계층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랜, 도, C 과정에 피드백을 도입해서 관리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어떤
이게 목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목표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이 진행된 것에 따라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뭔고 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성됐다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가 같이 활동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달성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관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수립만이 아니라 물론 수립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원 배분부터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지만 실행하고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이 전체 관리를 다 관리해 줘야 된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MBO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할당해주고 목표를 할당한 것이 달성되는 것만을 위해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용어상의 좀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의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되게 높은 레벨에서의 어떤 영속적인 개념을 좀 갖고 있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어떤 목표 비슷하게 사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시 매니지먼트의 개념들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미국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관리라고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에 따라서 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 플랜뿐만 아니라 두, 책,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의 개선 조치를 하는 액션들을 다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방침관리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는 미국의 목표 관리를 보고 방침관리를 찾아냈고 자기에 맞게끔 일본의 방침관리라는 개념을 보고 미국에서는 뭐죠? 전략이라는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략의 전제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의 장점을 타서 나의 활동들을 변화시킨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벤치마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책에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방침관리와 목표관리의 차이가 뭔가를 표로 만들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방침관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목표 관리와 같이 기업의 목표를 업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데 같은 거가 있는데 이 MBO는 목표를 주고 네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에 관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침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목표관리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용이 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각자들에 대한 뭐죠?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했냐 아니냐를 봐죠. 관리자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관리자도 목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죠? 사업 본부장한테도 목표가 있고, 뭐죠? 팀장한테도 목표가 있고, 개인 팀원한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그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가 되죠?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뭐가 더 관심이 있죠? 어떤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목표 관리는 당연히 뭐죠? 내가 어떤 목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상사와 부하가 합치라는 거죠. 나 이번에 4할 때 때리겠습니다. 나 올해는 이제 결혼 초기라서 3할 때만 때릴래요. 뭐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뭐가 나오는 거죠? 연봉이 결정되는 거죠. 연봉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상하의 합의라고 똑같이 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합의가 뭐냐면 윈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랫 레벨의 의사결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서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서의 목표 결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죠? 거기에 따른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원 배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목표 결정이라는 게 나오면 그 목표가 합쳐서 전체 목표가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폴리시 디플로이먼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작업을 목표 설정과 자원 배분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봉 결정이나 이런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을 설정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 자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죠? PDCA 사이클을 돌려서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죠? 합의해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관점이 있고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누가? 받는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방침 관리와 목표 관리의 그 차이점이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미달성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많고요. 거기에 따라 뭐가 되는 거죠? 인사평가 고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엠비어 방식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목표를 아래로 내린다는 관점에서는 같은데 여기서는 개인 레벨보다는 어떤 조직 레벨에서의 어떤 것들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하는 방법 자체를 뭐죠? 이거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스스로가 받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방침 관리와 목표 관리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관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그 대밍이 목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방침 관리로 나름대로 잘 해결해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 부분에 있어서 품질에서의 어떤 그 전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룰 주제는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수립에 좀 더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 벤치마킹 기법이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복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자신이 하고 있는 남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 위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에 있는 기술이나 업무 방식을 배우겠다 이런 얘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한국통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죠? 그 당시에는 AT&T가 제일 큰 회사였기 때문에 AT&T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했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은행은 누구냐? 그러면 지방은행 같은 그러면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여러분들 옛날에 어땠어요? 어머님이 맨날 그러셨죠? 여러분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친구, 걔 공부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정말 기분 나쁘죠. 나랑 남을 비교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볼 것 중에 제가 문헌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를 할 때 누굴 조사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잘못하면 어떡하죠?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따라하라고 했더니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나쁜 습관만 따라하고 좋은 습관을 안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사의 성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계 선도적인 기업의 프로세스와 자사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성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똑같이 맞죠?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뭐죠? 자사라는 말은 나오고요. 뭐죠? 선도적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죠? 성과라는 부분과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같이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는 성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오게 되는 동의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놨네요.
자, 내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내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우수한 경쟁회사, 꼭 경쟁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뭐만 보죠? 걔 성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걔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즉, 뭐를 알게 되죠? 그들의 성과와 그들의 프로세스를 다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뭐를 알아야죠? 내 수준을 알아야 되죠. 내 토익 성적이 몇 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죠. 내가 영어 공부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얄미워하는 그놈. 아, 얘는 토익 성적이 920점이래요. 예, 성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뭘 했어요? 토익 시험을 7번 봤네요, 벌써. 예, 그리고 뭐죠? 얘는 벌써 학원을 3학년 이게 뭐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토익 수업을 6번 들었대네요. 아, 거기다 어학연수도 갔다 왔네요. 아이고, 예, 얘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봤더니 뭐죠? 시험 한 번 봤네요. 지금 학원은 지난번 한 번 다닌 게 처음이네요. 그리고 뭐죠? 그다지 들인 노력이 없네요. 얘는 봤더니 아이고 영어 하는 여자친구도 있네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600점에서 920점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요? 우량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일단 안 보여줘요. 경쟁사가 야, 나 다 봐라 하고 다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얘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걔가 조금만 보여줘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이냐면 일본을 엄청나게 벤치마킹했어요. 요새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한창 일할 때 뭐 1980년대 이럴 때는요. 우리나라 기업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서 배워왔어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공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어떡하죠? 힐끗 보는 거예요. 근데 힐끗 봐도 아는 거예요. 뭐를 알면? 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면 얘를 힐끗만 봐도 아 이게 무슨 소리다.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둥둥둥둥 하니 얘는 가르릉 소리가 나네. 그러면 아 가르릉 소리가 나려면 뭘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찾아냅니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오래 했었어요. 거의 70년, 80년, 90년 초반까지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에 상당히 많은 기술을 빼왔어요. 물론 거기는 다른 방법이 있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죠? 일본의 기술자들이 리타이어를 위해서 고액 연봉을 우리나라에 데려왔죠. 누가 그 짓을 똑같이 하죠? 중국이 그 짓을 똑같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월급 3배 주고 데려가죠. 그래서 걔네들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프로세스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의 중요한 부분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경쟁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죠? 성과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도 알아야 됩니다. 이 활동들을 다 하는 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보고 보면 베끼면 쉬울 것 같죠? 쉽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그렇게 쉽게 베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벤치마킹은 여러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원래 해왔던 것들이에요. 해왔던 것들인데, 이 벤치마킹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됐던 이유는 이제 제록스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제 먼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자기네 개선 활동들을 시작했죠. 최고 수준을 올렸는데, 최고 수준을 올린 상태에서 이제 제록스사가 이제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제록스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제록스사라는 단어가 이제 복사하다는 게 제록스라는 단어가 될 정도로 복사기를 인벤션한 회사였잖아요. 인벤션한 회사인데 1980년대 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본의 복사기 판매 가격이 제록스사의 복사기 원가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원가보다 싸게 만드니까 자기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의 제록스 회사가 일본의 그 회사들에 들어가서 원가 구조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석을 했었을까요?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는데 후지 제록스의 지분을 제록스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주주니까 대주주니까 그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드도 그런 행동을 했어요. 포드는 마즈다라는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그러니까 마즈다 걸 다 뜯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89년에 제록스가 자기네 품질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우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콤 발드리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품질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로 이렇게 등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품 벤치마킹이 시작해서 경쟁적 벤치마킹으로 또 프로세스 벤치마킹으로 또 전략적 벤치마킹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닌데 이런 개념으로 변화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려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벤치마킹인 프로덕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벤치마킹 상당히 해왔던 것 같은데 특히 제품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의 제품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경쟁사의 제품과 특성을 비교해서 우리 것랑 비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QFT 할 때도 뭐가 있었죠? 각 엔지니어링 커렉터리스틱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거하고 경쟁사의 커렉터리스틱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쟁사 제품을 다 뜯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일 이제 핸드폰이 초기 제품이 나왔다. 그럼 핸드폰 초기 제품 어디가 있을까요? 경쟁사회가 있습니다. 경쟁사회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뜯어져 있어요. 경쟁사회 뜯어가지고 뭐 여기 칩이 뭐가 들어갔고 뭐죠? 여기 그 간격이 얼마가 되고 다 뜯어놨어요. 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 신제품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경쟁사한테 먼저가 있어요. 경쟁사가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뭐 요 플라스틱은 뭐로 만들었고 여기에 그 간격은 얼마나 되고 다 측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 합니다.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제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기술적 공학적인 특성들을 다 경쟁사 것들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했었죠. 포드사의 타우라스 팀은 1980년도에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사의 우수 소책을 다 사가지고 몽땅 다 분해해가지고 몽땅 다 부품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뭐 간격이 뭐고 뭐 스펙은 어떻게 되고 나름 것들을 다 나름대로 파악을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경쟁사에 대한 제품 벤치마킹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벤치마킹은 70년대 중반 이후 시작했는데 제품 자체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경쟁사에 뭐를 부여한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경쟁적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품 자체만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면 70년대 이후에는 뭐죠? 프로세스 벤치마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록스사가 했던 것들이죠. 제록스사가 자사 제품의 제조 원가가 경쟁사의 판매가랑 비슷해 놀래가지고 경쟁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매우 높이는 그런 벤치마킹을 시작한 것이 벤치마킹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하죠? 경쟁사가 뭐하죠? 보여줍니까? 안 줍니까? 즉 벤치마킹을 뭐에 할 수가 없어요? 경쟁사에 국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안 가르쳐 주니까. 즉 제록스나 포드 같은 경우에 특수한 관계가 아닌 한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초우량 프로세스를 이제 내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L빈이라고 하는 회사가 물류 프로세스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LL빈에서 물류를 보는 거예요. 근데 LL빈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가 되는 거죠? 화장품 회사한테 설명해 주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다 다른 회사들도 즉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AI로 뭐 고객 요구사항을 잘 분석한다. 그러면 넷플릭스의 AI 분석 방법을 뭐죠? OTT 회사가 아닌 누구죠? 저쪽 저 그 네이버의 그 뭐야 그
그 쇼핑몰에서 그 방법을 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경쟁사가 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하기 때문에 이종 산업들 사이에서도 용이하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프로세스의 중요성, 그러니까 즉 이미 2세대의 경쟁적 배치마킹이라는 것은 경쟁사로부터 프로세스를 벤치마킹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프로세스 벤치마킹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가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략적, 이런 단어를 쓰기 되게 좋아해요. 전략적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제록스나 포드도 M&A를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었던 것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이 질경영을 선언할 때 GE라는 회사랑 삼성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전략적 공유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공유했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레벨에서의 어떤 서로의 공유를 통해서 개선의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방식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남이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그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 방법을 따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획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벤치마킹할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단계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뭐죠? 제대로 된 성과 동인을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따라 세련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품질 분야에서 몇 가지 재밌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은 원래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말콤 발트리지 어워드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잘하니까 일본을 보고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을 보고 배우는데 한 서너 가지를 보고 배워요. 서너 가지를 보고 배우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에서 데밍 어워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데밍 어워드 갖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쟤네 왜 저러지?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말콤 발트리지 어워드를 만듭니다. 근데 데밍 어워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뭐죠? 데밍 어워드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장점을 살립니다. 자기 장점을 살려서 뭐를 만들죠? 프로세스와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MB 모델을 만들어요. 그게 벤치마킹이에요. 그냥 남의 거를 베끼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을 보고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나의 장점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죠? MBO를 일본은 방침관리로 벤치마킹을 했고, 방침관리는 미국은 뭐로 벤치마킹이죠? 야, 전략의 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의 전개가 중요한 거구나. 전략 전개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네 프로세스로 정립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품질분임제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품질분임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선 활동들인데, 이 자발적으로 하는 개선 활동들이 미국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게 뭐로 바뀌죠? 그게 식스시그마라는 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성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야 되고, 경쟁사를 잘 알아야 되고, 성과도 잘 알아야 되고, 프로세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의 걸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이 갖고 있는 환경과 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우리 장점과 우리 환경이랑 다릅니다. 그럼 우리의 장점과 우리 환경에 맞게끔 남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베스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한다면 저는 상당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